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의사가 잡은 칼은 메스라고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도구죠. 흉악범이 칼을 잡으면 살인 도구가 됩니다. 결국 칼이 아니라 누가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훌륭한 제도를 구축하는 일도 힘들지만 제대로 운영하는 일은 더욱 힘겹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까닭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정적을 숙청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니까요. 결국 인간의 욕망보다 위험한 흉기는 없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이번 주는 원래 그 저자초대석 시간이죠. 근데 저희가 육사 지방선거 특집으로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4회차 연속으로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나.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내일 3, 4회차 연속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6월 4일은 지방선거 특집 방송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쉽니다. 그리고 5일, 6일 요때는 박현경 씨가 나와서 또 책 얘기를 나눠주실 겁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정부패 얘기 계속 해봐야죠. 예. 저 지난 시간에 아마 이제 그 왕의 독주 체제가 끝나고 권신이 예. 등장하는 얘기까지. 권신 얘기 하셨죠. 예. 그러니까 사실 조선 초기에 그 어떤 역성혁명을 통해서 조선이 세워진 다음에 가장 큰 과제가 그 공신들을 견제하는 거였거든. 예. 근데 그게 이제 태종 이방원에서부터 세종 때까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견제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왕이 해야 될 개혁을 추진해 갈 수 있었던 것이고. 힘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태종하고 세종은 특히 태종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지만 그 국가적으로 해야 될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과단성 있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종같이 뭐 태종이 좀 쉽게 이해하자면은 무단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면은 세종대왕도 사실 독재 정치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문민 독재를 냈죠. 일종의. 문민 독재. 네. 근데 이 세조 때가 되면서부터 그 권신들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까지 했을 겁니다. 세조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됐다는 요 인식 때문에, 인식 때문에 해야 될 개혁을 하는데도 이 반대를 하는 게 많았겠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참 묘하게 돼버리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조카를 쫓아낸 왕이기 때문에 미운데 자기들을 위한 개혁을 하는 것도 그런 왕이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관료들은 그걸 집중적으로 물을고 늘어져 가지고 소문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조 당시에 백성들이 그 조카를 죽인 것 때문에 계속 그러면 못 믿었나요, 세조를? 그러니까 그 여론이 일단 안 좋죠. 여론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처럼 무슨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사안마다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을 나쁘게 소문이 나버리면 뒤집을 방법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여론 형성층이 소위 말하는 양반 관료 계층이기 때문에 그 양반 관료층이 나쁜 쪽으로 여론 몰이를 해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근거를 찾을 길도 없고. 그렇죠. 근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막았냐면은 의외로 집현전이라는 게
그 문민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현전이라는 게 원래 목적은 이 학문 연구기관 학문 아닙니까? 연구. 예. 그러니까 그게 요즘이나 뭐 조선시대나 마찬가지로 예. 이 과거 시험을 보는 게 다 시험용 공부만 하기 때문에 거기 합격하고 온 사람들이 막상 실전에 투입을 하려면 그러니까 외교 문서를 작성하든지 할 때 진짜 필요한 문종은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력은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행정력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일. 그러니까 예법 같은 걸 다 계산을 가지고 외교 문서를 써야 되는데 뭐 시험용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막상 그 중요한 문서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외교 문서는 잘못 작성하면 이건 외교 분쟁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건데 이걸 위해서 원래는 제대로 공부를 해봐라고 해서 사과독서라고 공부할 시간을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목적이 원래 목적이기는 한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 이 집현전 학사들을 키워서 그냥 능력을 국가 운영을 위해서 쓰기는 쓰되 자기를 위해서도 활용을 했던 거죠. 굉장히 애를 써서 키워둔 인재가 보면은 일당백의 용사들이잖아요. 말빨 글빨이면 어디 가서 안 뒤지거든요. 그렇겠죠. 거기서 뭐 네, 거의 특공대에 가까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다른 벼슬 자리에 내보내지 않고 그냥 집현전에만 있게 하고 그 경연 같은 거를 할 때 이 사람들을 참석시킵니다. 요즘 말하면 싱크탱크 뭐. 그렇죠. 근데 싱크탱크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게 집현전 학사들은 보통 몇십 명 하거든요. 예. 한 4, 50명에서 뭐 70명까지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삼정승 육판서였자 정승 3명 들어오거든요. 판서 6명 들어와 봤자 그 정승하고 판서도 원래는 이 라인 조직에다 참모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협력이 잘 안 되는데 9명이 협력해봤자 뒤에다 40명 일당백의 용사들 갖다 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와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해버리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야말로 말빨글빨로. 그렇죠. 말빨글빨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세종대왕이 원하는 대로 그냥 정책이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조 같은 경우에는 집현전 학사 이 성산문을 비롯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육신부터 시작해서 집현전 학사들이 그 반기를 들고 나섰지 않습니까? 자기 그렇죠. 제거 음모를 하다가 그 집현전까지 없애버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소문은 곤란하게 났겠다. 그 조카 쫓아내고 왕된 사람이 됐겠다. 거기다가 친위 부대로 이용할 집현전 학사들은 반기를 들다가 집현전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세조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참 정치적으로는 이 사면 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정책을 운영하거든요. 이러면서 권신을 못 막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네. 그러니까 이제 한명회하고 신숙주 같은 권신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거를 못한 이유가 사실 이징옥의 난이가 일어났을 때 소문 듣고 감옥에까지 가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을 잘라버리면은 내 편 들 사람이 누구냐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줬는데 이 이후에 한명회 같은 권신보다 세조가 먼저 죽어버리면서 이 권신들이 나서가지고 설치는 거를 막지 못하는 풍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조선의 그 이제 전국의 현안은 어떻게 하면 이 권신을 견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종 같은 경우에도 좀 우습게 말하자면은 한명회가 택한 왕 아닙니까? 인수대비하고 짜고서 원래는 왕위 계승권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러니 그 권세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20살 될 때까지는 성종은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외척인 인수대비하고 권신인 한명회하고 짜고서 다 해먹는 거지. 그 와중에 얼마나 부정부패, 수탈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종 때가 참 이율배반적인 게 정치 제도는 정비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운영 체계에서는 권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성종 때 각종 법규나 이런 것들도 정비가 다 됐다. 그렇죠. 그렇게 뭐 배우고 말았죠. 근데 의외로 그 뿌리를 보면은 경국대전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업적이거든요. 물론 성종이란 왕도 능력이 아주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경국대전의 시작은 원래 세조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예종이 얼마 못 살았고.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일을 마무리 짓는 거는 하죠.
그거는 뭐 우습게 말하면 시스템이 일을 하는 거는 하는데 그죠. 해오던 일이었다면. 해오던 일은 하는데 예, 예. 문제는 전국의 결정권이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는 완전히 손을 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산군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당하는 걸 보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왜 감정이 안 좋았겠는지 요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할머니를 뭐 때렸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게 연산군 입장에서 할머니가 아닌 겁니다. 그 연속극이나 이런 데에서는 할머니를 머리로 들이받은 걸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실록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 실록에 그 내용이 있나요? 머리를 막 받았다고. 근데 그거는 연산군 쫓아내고 집권한 층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게 쫓아낸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연산군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실록에도 그래서 기록을 남겨놨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영원히 나쁜 왕으로 만들어 놓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외척에 대한 견제도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 외척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 중국에서부터 이게 왕조가 망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외척과 환관 아닙니까? 외척 환관. 근데 이 외척이라는 게 유교 이념으로 돌아가는 국가에서는 상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친가 쪽이 이 왕권으로선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의 그렇죠? 종친인데 예. 의외로 보면 친가는 이 왕이 소신껏 정치를 해나가는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왕의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왕 아닙니까? 그쪽은 다 왕족이니까. 네, 그러니까 왕족에서 넘어오는 거는 당연히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넘어오니까 아버지가 자기 앞길을 막을 일은 없거든요. 네. 물론 세종처럼 상왕으로 올라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상왕과 왕이라는 게 사실 왕과 세자 관계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다른 종친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종친들은 벼슬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친들이 뭐 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간섭을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접촉할 데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아예 벼슬을 안 시키니까. 네. 근데 예외가 되는 게 세조 때인데 세조 때는 오죽 의지할 데가 없으면 종친들을 막 영의정시키고 그랬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성군 준이고. 그러니까 이때 약간의 예외를 따지고 보면 이 친가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외가는 왕이 벗어날 수 없는 게 충이라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정점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또 한 가지 요소가 효예요. 그러니까 효도 그렇죠. 친가는 효에 안 걸려요. 어차피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도 어머니는 살아있고 할머니는 살아있단 말이죠. 여자들이 오래 사니까. 그게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손주들이 와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게 예. 원래 예법으로는 부모고 할머니니까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거지만 왕을 앞에다 꿇어 앉혀놓고서 야단을 치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존재가 거의 유일한 존재들. 대비, 대왕 대비 예. 이런 존재죠. 예. 그러니까 왕이 일찍 죽고 어린 왕이 올라서 버리면 사실상 섭정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예. 성인이 돼서도 이 대비, 대왕 대비가 왕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뭐. 그렇죠. 예. 뭐 나이가 들고 나서 아무리 왕이 나이가 들어도 예. 어머니는 어머니고 할머니는 예. 할머니거든요. 안면몰수할 수도 없고 그거 그러니까 참, 예. 효를 내세워 가지고 주상이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한테 효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모범이 되겠느냐는 식으로 몰아가면 그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 말 안 들으면 또 그 데뷔 마마가 이렇게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들어놓으라는 것 코치를 또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이게 다 거기 자기하고 연결된 권신들한테 받거든요. 그 왕이 결국은 찾아와서 마마 이러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시스템이 정비가 되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왕비로 들어갈 정도면 또 권신가의 어쨌든 세도가의 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기본적으로. 경우가 있고 예. 그래서 태종 때부터 워낙 많이 견제를 해가지고 한때는 예. 딸을 왕비로 안 보내려는 풍조까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권신가에서 그 왕비를 얻지 않아도 이 왕비가 오래돼가지고 대왕 대비 이렇게 올라가면 없던 권력도 생기거든요. 그동안 이제 또 그 자기 쪽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훨씬 후대 일입니다만은 대원군이 경쟁자 만들기 싫어서 저 한미한 집안에서 민씨 며느리 들였더니
나중에는 한수 더 떠버렸. 한수 더 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왕비가 그 실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쫓아난 다음에 자기 친전 식구로 하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막 등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말에 그 많은 부정부패가 있고 이모군란의 이유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안 망하고 그렇게 유지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견제를 하는 거를 요 시기에는 생각을 하죠. 그럼 그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오히려 대간들을 왕이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권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계를 좀 전국을 타개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제야 인사들이죠. 살림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한동안 이 과부가를 보지 않고 초야에 묻혀져 지내던 사람들은 현 정국을 쥐고 있는 권신들한테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조 때부터 은근히 이 초야에 묻혀 있는 살림들을 등용을 하면서 여론도 환기를 할 동시에 권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요런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죠. 그 살인들과 지금 교수 집단하고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다면. 교수 내지는 제야 인사들이 예. 어떻게 보면 살인파하고 굉장히 성향이 같습니다. 그 당시에 비슷합니다. 살인들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야 인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이 누구든 장관이 누구든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반감이 있죠. 그리고 사실 요즘 제야 인사나 이 정계에 들어가는 폴리패스들이 아닌 바에야 사실 기본적으로 현 정국에서 어떤 집단이 해먹는다고 생각하면 정서적으로는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이렇게 조선의 살인들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살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해서 성종이 성인이 되면서부터 많이 등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산군 때 살인이 타격을 받고 중정방전 때도 상당히 이 살인 세력들이 사화라는 게 일어나면서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격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 권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이 됐고 정서적으로 반대니까 아주 권신들에 대해서는 견제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런 살인들을 등용할 때 주로 어떤 자리에 갖다 놓느냐면은 이 요즘 뭐라면 언론 계통 있죠. 그 청요직이라고 해가지고 사원부 사관원 이런 데다가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심는 이유는 간단한 게 그거는 이 조선에서 그런 그 대관들을 임명하는 원칙이 깨끗한 사람, 청렴한 사람 임명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때 묻지 않은 사람이고 또 권신들 영향 안 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가지고 이때는 오히려 왕이 권신들을 제야 살인들을 그런 자리에 등용을 해가지고 대신들을 견제하게 하거든요. 그럼 견제는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는 게 이 제야 인사들의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서 막 그 견제는 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 부정부패 같은 걸 잡으려면 확실하게 요즘에도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정부패를 할 때 그런 근거를 아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선수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련하게 해먹는 사람들은 증거를 안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은 근거가 뭐냐, 뇌물 받는 거 받았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은 난감하잖아요. 역공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가 또 요즘처럼 무슨 과학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통장이 카메라로 있는 것도 아닌데 뇌물 받는 장면을 하다못해 찍을 수도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신들을 견제하고 싶은 왕의 입장에서는 요걸 좀 활성화시키자 해가지고 그러면 근거가 없어도 소문이 나면 요즘처럼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지고 물어서 물러나라. 이 타격을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택해지면서부터는 대신에 대한 탄핵이나 견제가 활성화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세상이 이율배반이라는 게 깨끗한 사람, 정권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천사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또 부작용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도 또.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는 게 뭐냐면은 풍문탄핵이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소문이 저 사람이 뭘 해먹었다 그래가지고 이 탄핵을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는 속담이 있듯이 뭔가 저 사람이 오해가 살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허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도 SNS에 이런 데다가 황당한 음모설을 퍼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도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거나 황당한 소문을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황당한 소문을 만들어내서 탄핵을 할 수가 있죠. 유언비어 유포네요. 그렇죠. 예. 그걸 이용해서 탄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쳐 버리면은 아예 대신들이 정상적인 국정도 못 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엉망진창이 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상적으로 이건 처리해야 되는 일이라 제대로 절차를 다 밟아서 처리를 했는데 풍문에 당신이 누구한테 뇌물 받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이거는 아니라는 반증을 대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좀 심해져 버리면은 대신들이 거의 사보타지가 되는 겁니다. 들어놓아가지고 뭘 하든지 이렇게 욕을 먹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뻗대면서 나가 떨어져 버리면은 전국이 마비가 돼버리죠. 그렇죠. 국가가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신들을 견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대간들 네. 이런 쪽에다가 지나치게 힘을 실어줬더니 전국이 실제로 마비가 돼버리는 이런 사태도 있거든요. 말잔치만 요란해지는. 그렇죠. 말잔치만 요란해지고 실제로 되는 거는 없고 예. 또 그 사람들이 하자는 걸 보면 또 지나치게 원리주의적인 데가 있어요. 살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광조거든요. 그러니까 조광조 같은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중종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총애를 해가지고 출세를 시켜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주초유황이라는 그 음모에 말려 들어가서 죽었느냐. 이건 순전히 이제 그 당시 훈신들, 권신들이 음모를 꾸며서만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예,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종도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네. 남은 잎사귀에 뭐 주초유황 이게 쓰여져 있다고 해가지고 좀 자세히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거 뭐 벌레 예. 먹게 하기 위해서 뭐 꿀을 발랐냐는 꿀을 발랐겠죠. 뭐 좀 있거든요. 예. 그 왕한테도 이런 정보 저런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권력자한테는 여러 루트에서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거라는 말도 안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죽였느냐? 사실 뿌리를 캐고 보면 중종의 입장에서도 조광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조광조가 예. 어느 정도 이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서 압력을 넣어오는데 이게 권신들만 견제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 왕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살인들한테는 훌륭한 명분이 있는 게 왕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그 유교 이데올로기가 그렇거든요. 그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는데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는데 액센트를 싹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아니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 당신이 치국과 평천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제가부터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이 트집을 잡다 보면은 정말 옴쭉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경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경연이라는 구조가 그렇거든요. 유교 경전을 가지고 그걸 논의를 하면서 사실 겉으로는 유교 경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거지만 유교라는 게 그렇거든요. 세상의 원리를 그 도의적인 원리를 찾아서 그게 치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그렇죠. 경전에 대한 토론이 가만히 보면 정책 결정이 돼버려요. 예. 근데 이 정책 경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경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거를 원용해서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경전에 대한 지식이야 죽어라고 위급하던 유학자들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뭐 그것만 그냥 봤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세종대왕처럼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집현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장악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미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벗어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 이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마마 통촉하시옵소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왕이 휘둘려 버리니까 네. 인제는 완전히 저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돼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교조적인 그렇죠. 행태들이 그냥 답답해요. 그런 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정치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예.
이래서 이제 나중에 우여곡절 그때 권신들이 제거가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살림 정치라는 걸로 오거든요. 근데 이 살림 정치가 왜 당파 싸움으로 갔느냐? 당파 싸움으로 이제 가는. 예, 그러니까 권력을 준 권신들이 제거가 되는 것까지는 어차피 조선으로서 해야 될 하나의 과업이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과업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사와 같은 참극을 겪었지만 이뤄내긴 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상적인 정치, 부정부패가 없는 정치가 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당파 싸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관료 집단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죠. 관피하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국가라는 형태가 갖춰지면서 또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세력이죠. 이들은 왕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왕 또한 이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이들로부터 보호받기도 합니다. 현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지만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형성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군대 근처에도 안 가본 여성 대통령이 국방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결국 관료 집단들이 기획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모르면 따라가겠죠? 이래서 대통령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도 또한 중요합니다. 큰 방향을 관료 집단에게 제시하고 거기에 상충되는 기획들은 과감하게 수정을 지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장관이 몇이나 됐을까? 솔직히 저는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장관 또한 철학이 첫 번째 덕목입니다. 국장급 관료들은 장관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견디다 보면 장관이 경질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물 위의 기름처럼 장관이 자기 부하들 위를 떠돈다 그러면 해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대통령 눈치나 봐갖고는 국가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최악의 부정은 철학이 없는 겁니다. 치명적인 부패란 머리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악취나지 않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그나마 냄새가 덜한 후보는 또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